여러분, 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3분, 소련 우크라이나의 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고가 벌어집니다. 체르노빌. 이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원자로가 폭발했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26시간의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원자력 발전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히 알아볼게요. 원자력 발전은 쉽게 말하면 물을 끓여서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다만 그 물을 끓이는 연료가 석탄이나 가스가 아니라 우라늄이라는 거죠. 우라늄 원자가 쪼개지면서 엄청난 열이 나오고, 이 열로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합니다. 핵심은 이 반응을 제어하는 겁니다. 제어봉이라는 것을 원자로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반응 속도를 조절하죠. 체르노빌 원전에는 RBMK라는 소련이 자체 개발한 원자로가 있었습니다. 이 원자로에는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 하나 숨어 있었어요. 보통 원자로는 출력이 낮아지면 반응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RBMK는 반대였어요. 특정 조건에서 출력이 낮아지면 오히려 반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이걸 양의 공급계수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이 결함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1986년 4월 25일, 체르노빌 사호기에서 안전시험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원자로가 갑자기 정지됐을 때 비상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거였죠. 이 시험은 이미 3번이나 연기되었고, 소련 관료주의 특유의 압박 속에서 반드시 이번에 완료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시험을 위해 원자로 출력을 크게 낮춰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장치 여러 개를 의도적으로 끄기로 했습니다. 4월 25일 오후 1시, 원래 시험을 시작하려 했지만 키예프 전력청에서 전화가 옵니다. 저녁 피크 시간대에 전력이 부족하니까 시험을 늦춰라. 그래서 시험은 밤으로 밀렸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원래 낮 근무조가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밤 근무조로 바뀐 거예요. 밤 근무조는 이 시험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총괄하게 된 사람이 아나톨리 디아틀로프 부소장이었습니다. 디아틀로프. 이 사람을 이해해야 체르노빌 사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뛰어난 엔지니어였지만 동시에 극도로 권위적인 인물이었어요.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판단만이 옳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운전원들이 시험 중 이상 징후를 보고해도 내가 알아서 한다. 계속 진행해라고 밀어붙였다고 해요. 소련 체제에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4월 26일 새벽 0시 5분, 시험을 위해 원자로 출력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목표는 출력을 700메가와트에서 200메가와트로 줄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실수가 터집니다. 자동 출력 조절 장치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운전원이 실수를 하면서 출력이 200이 아닌 30메가와트까지 급락해버립니다. 거의 꺼질 뻔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원자로 안에는 제논이라는 물질이 잔뜩 쌓이기 시작합니다. 제논이 뭐냐면 핵분열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인데 이게 원자로의 반응을 억제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엔진에 물이 들어간 것과 비슷해요.
제논이 많이 쌓이면 원자로를 다시 올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정상적이라면 이 상태에서 24시간 이상 기다려야 해요. 제논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때까지. 하지만 디아틀로프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밤새 끝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거든요. 디아틀로프는 명령합니다. 출력을 올려 운전원들은 제어봉을 하나씩 빼기 시작합니다. 제어봉은 원자로의 브레이크 같은 거예요. 이걸 빼면 반응이 빨라지고 넣으면 느려지죠. 문제는 제논 때문에 출력이 잘 안 올라가니까 제어봉을 계속 더 빼야 했다는 겁니다. 규정상 최소 30개는 원자로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 남은 제어봉은 겨우 6개에서 8개. 원자로가 사실상 브레이크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운전원 중 한 명이 디아틀로프에게 말합니다. 부소장님, 제어봉이 너무 적습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디아틀로프의 대답은 이랬다고 해요. 내가 책임진다. 시험을 계속해 여러분. 이게 체르노빌 사고의 핵심이에요. 기술적 결함과 인간의 오만함이 만난 순간. 운전원들은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새벽 1시 23분 4초. 시험이 시작됩니다. 터빈으로 가는 증기를 차단하고 관성으로 돌아가는 터빈이 비상전력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증기가 차단되자 원자로 냉각수 흐름이 줄어듭니다. 냉각수가 줄면 물이 끓으면서 증기 방울이 생기죠. 여기서 알벤키의 치명적 결함이 작동합니다. 증기 방울이 생기면 반응이 억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속됩니다. 출력이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운전원이 비상 버튼 AZ-5를 누릅니다. 이건 모든 제어봉을 한꺼번에 원자로 안으로 집어넣는 최고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설계 결함이 드러납니다. RBMK의 제어봉 끝부분은 흑연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흑연은 반응을 촉진시키는 물질이에요. 제어봉이 들어가는 초기 몇 초 동안 오히려 반응이 더 빨라진 겁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엑셀이 먼저 밟힌 셈이죠. 1시 23분 47초. 사고 시작으로부터 불과 43초 만에 원자로 출력이 설계 용량의 100배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해결료가 녹기 시작하고 냉각수가 순식간에 증기로 변하면서 엄청난 압력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폭발. 증기 폭발이 원자로 상부의 1000톤짜리 뚜껑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2초 후 두 번째 폭발. 이건 아직도 정확한 원인이 논쟁 중인데 수소 폭발 또는 핵 폭발에 준하는 급격한 출력 폭주로 추정됩니다. 폭발과 함께 원자로 안에 있던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으로 퍼져나갑니다. 히로시마 원폭의 약 400배에 달하는 방사능이 방출됐어요. 화재가 발생했고 원자로 안에 있던 흑연이 타면서 방사성 물질을 더 높이, 더 멀리 날려보냈습니다. 이 불은 10일 동안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체르노빌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소방관들의 이야기예요. 폭발 직후 프리피아트시에 소방대가 출동합니다. 바실리 이그나텐코를 비롯한 소방관들은 원자로 지붕 위에 올라가 불을 끕니다. 이들은 방사능이 어떤 건지 전혀 몰랐어요. 불을 끄면서 이상한 금속 맛이 입안에 퍼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피부가 햇볕에 탄 것처럼 화끈거렸고 어지러웠지만 계속 작업했어요. 몇 시간 뒤 이들은 병원으로 실려갔고 대부분 2주 안에 사망했습니다. 너무 높은 방사선에 노출된 거예요. 소방관들의 피부는 방사선에 의해 안에서부터 파괴되었습니다. 바실리 이그나텐코의 아내 류드밀라는 남편을 간호했는데 남편의 몸이 매일 변해갔다고 증언했어요. 처음엔 얼굴이 부어올랐고 피부가 벗겨지기 시작했으며 나중에는 뼈가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바실리는 28살의 나이에 사고 14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류드밀라는 이때 임신 중이었는데 태어난 아기도 4시간 만에 숨졌어요. 한편 사고 현장에서 벌어진 또 다른 일, 폭발 직후 디아틀로프 부소장은 원자로가 폭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원자로는 폭발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했어요. 부하 직원이 바닥에 흑연 조각이 널려 있습니다. 이건 원자로 내부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라고 보고했지만 디아틀로프는 이렇게 답했죠. 네가 본 건 흑연이 아니다. 이 부정이 초기 대응을 치명적으로 지연시켰습니다. 사고 직후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려 했지만 발전소에 있던 방사선 측정기는 최대 3.6 렌트겐까지밖에 못 쟀어요. 측정기가 3.6을 가리키자 디아틀로프는 3.6이면 별것 아니다. 가슴 엑스레이 찍는 수준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측정기가 한계치를 넘겨서 3.6에 멈춰 있었던 거예요. 실제 방사능은 시간당 15,000 렌트겐 이상. 치사량의 수백 배였습니다. 이 사실은 몇 시간이 지나서야 밝혀집니다. 체르노빌 발전소에서 불과 3km 떨어진 곳에 프리피아트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인구 약 5만 명의 신도시였어요. 발전소 직원들과 가족이 살던 곳이죠. 폭발 당일 아침, 프리피아트 시민들은 평소처럼 일어나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폭발 소리를 들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어요. 오히려 아이들은 야외에서 놀았습니다. 하늘에 이상한 색깔의 빛이 보인다며 신기해하면서요. 소련 당국은 사고 발생 36시간이 지나서야 프리피아트 대피령을 내립니다. 36시간 동안 5만 명의 시민들이 치사량에 가까운 방사능에 노출된 거예요. 대피 방송은 이랬습니다. 잠시 대피하는 것이니 짐은 3일치만 챙기세요. 시민들은 곧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반려동물도, 가족 사진도, 소중한 물건도 두고 떠났어요. 하지만 그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프리피아트는 지금까지도 유령 도시로 남아 있어요. 소련 정부는 사고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스웨덴의 포르스마르크 원전에서 직원들의 신발에서 비정상적인 방사능이 검출됩니다. 스웨덴은 자국 원전 사고인 줄 알고 비상이 걸렸는데 조사해보니 방사능이 동쪽에서 날아온 거였어요. 바람을 타고 1100km를 날아간 겁니다. 스웨덴이 소련에 공식적으로 물었고 그제서야 소련은 사고를 인정했습니다. 사고 발생 68시간 뒤에요. 사고 수습을 위해 소련은 전국에서 60만 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합니다. 이들을 리퀴데이터, 즉 청산인이라고 불렀어요. 군인, 광부, 건설 노동자, 과학자. 이들은 폭발한 원자로 지붕 위에서 방사성 잔해를 치우고 원자로를 콘크리트로 덮는 작업을 했습니다.
지붕 위에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1인당 최대 90초. 90초가 넘으면 치사량의 방사선에 노출되기 때문이었어요. 로봇을 보내봤지만 방사선이 너무 강해서 회로가 타버렸습니다. 결국 사람이 직접 올라가야 했어요. 이들은 바이오 로봇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90초 동안 달려 올라가서 삽으로 방사성 흑연 조각을 한두 개 집어던지고 다시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 90초가 그들의 평생 허용 방사선량을 초과하는 양이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후 암과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원자로 아래에는 또 다른 위기가 있었습니다. 녹아내린 해결료가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아래에 거대한 물탱크가 있었어요. 녹은 해결료가 물과 만나면 대규모 증기 폭발이 일어나고 나머지 3개의 원자로까지 연쇄 폭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유럽 전체가 방사능으로 오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3명의 자원자가 방사능으로 오염된 물속으로 들어가 밸브를 잠가야 했습니다. 알렉세이 아나넨코, 발레리 베즈팔로프, 보리스 바라노프. 이 3사람이 자원했습니다. 자기들이 들어가면 살아 돌아오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요. 이들은 잠수복을 입고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하 통로를 걸어 들어갔고 밸브를 찾아 물을 빼는 데 성공합니다. 이 3사람 덕분에 두 번째 폭발이 막아졌어요. 놀랍게도 3사람 중 2명은 살아남았습니다. 보리스 바라노프만 2005년에 심장질환으로 사망했어요.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원자로 아래에서 녹아내린 해결료는 콘크리트, 모래, 금속과 뒤섞여 독특한 물질을 형성했습니다. 이름은 코끼리 발. 검은색 용암처럼 생긴 이 물질은 지금까지도 치명적인 방사능을 뿜고 있어요. 1986년 이 물질 옆에 5분만 서 있으면 사망했고 지금도 가까이 가면 위험합니다. 이 물질을 처음 발견하고 촬영한 카메라 필름에는 방사선에 의한 잡음이 가득했어요. 인류가 만든 가장 위험한 물체 중 하나입니다. 체르노빌 사고의 영향은 국경을 넘었습니다. 방사성 낙지는 바람을 타고 벨라루스, 러시아, 스칸디나비아, 심지어 영국과 프랑스까지 도달했어요. 벨라루스는 국토의 약 23%가 오염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인근 지역에서 갑상선암 발생률이 수십 배 증가했고 특히 당시 어린이였던 세대에서 피해가 컸어요. 공식 사망자 수는 31명이지만 WHO는 장기적으로 4,000명, 일부 연구는 수만 명이 체르노빌 관련 질병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체르노빌은 소련이라는 체제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정보 은폐, 관료주의적 무능, 상명하복의 문화. 사고를 은폐하려다 피해를 키웠고 책임자를 처벌하기보다 시스템의 문제를 덮으려 했어요.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르노빌은 소련 붕괴의 진짜 원인이었을 수 있다. 실제로 5년 뒤인 1991년, 소련은 해체됩니다. 체르노빌이 소련의 거짓말을 세상에 폭로한 셈이죠. 2016년, 폭발한 사오기 위에 거대한 아치형 구조물이 씌워졌습니다. 새로운 안전 가둠 구조물, 일명 석관 2호라고 불리는 이 구조물은 높이 108m, 길이 257m로 자유의 여신상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예요. 건설비만 15억 유로. 이 구조물의 설계 수명은 100년입니다.
100년 뒤에는 또 다른 구조물을 씌워야 해요. 해결료가 안전한 수준으로 감소하려면 수만 년이 걸리거든요. 흥미로운 건 지금 체르노빌 주변 출입금지 구역에 야생동물이 번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늑대, 곰, 멧돼지, 야생마, 심지어 유럽 들소까지.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있지만 인간이 사라진 뒤 자연이 돌아온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곳을 우연한 자연보호구역이라고 부릅니다. 방사능보다 인간의 존재가 자연에 더 큰 위협이었다는 아이러니한 증거이기도 하죠. 프리피아트에 유명한 놀이공원이 있습니다. 대관람차, 범퍼카, 그네. 이 놀이공원은 1986년 5월 1일 메이데이에 개장할 예정이었어요. 사고가 4월 26일에 났으니까 딱 5일 전이죠. 결국 한 번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버려졌습니다. 지금도 녹슨 대관람차가 서 있어요. 바람이 불면 아직도 삐걱거리며 움직인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야 할 곳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놀이공원이 된 거예요. 체르노빌 사고는 전 세계 원자력 정책을 바꿨습니다. 이탈리아는 모든 원전을 폐쇄했고 독일도 탈원전을 결정했어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 기준이 전면 개편되었고 모든 원전의 다중 안전장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또 원전 사고가 일어났죠. 자연재해라는 변수 앞에서 인간의 기술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체르노빌 사고의 책임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디아틀로프 부소장은 1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5년 만에 건강 악화로 석방되었고 1995년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원자로의 설계 결함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했죠.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건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RBMK 원자로의 결함이 없었다면 사고가 그 정도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오늘날 체르노빌은 역설적으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매년 수만 명의 관광객이 출입금지 구역을 방문해요. HBO 드라마 체르노빌 방영 이후 방문객이 4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은 버려진 프리피아트를 걷고 사오기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비판하고 누군가는 잊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체르노빌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뭘까요? 기술의 위험성? 물론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건 진실을 숨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소련이 즉시 대피 명령을 내렸다면, 사고를 은폐하지 않았다면 피해는 훨씬 줄었을 겁니다. 기술적 실패보다 인간의 거짓말이 더 많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잠드는 이야기, 다음에 또 만나요. 좋은 꿈 꾸세요.